일곱 번째로 이번에는 실무에서 사용하는 슬라브 배근 사례를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먼저 그 보가 있는 장방향 슬라브, 어떻게 보면 라멘 구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슬라브죠. 그죠? 슬라브 있는데 이런 거는 요렇게 아까 보면 이렇게 배그리스트가 보통 설계상 나갑니다. A 타입, B 타입, C 타입, D 타입.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실선은 상부 철근이고요. 점선은 하부 철근이고요. 그래서 A 타입은 아까 그 장방향 슬라브에 1A 슬라브, 그 다음에 2A 슬라브 다 한번 보셨죠? 그래서 보면 여기 리스트에서는 단변 방향을 LX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그 장변 길이를 LI라고 표현했고, 여기에 그 주열대 부분이라고 표현되는 부분을 4분의 LX, 4분, 요거는 같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죠? 아까는 뭐 일방향 슬라브 같은 경우는 얼마까지 뭐라고 표현했죠? 일방향 슬라브는 LX 2분의 LX, 그쵸? 2분의 LX까지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 이방향 슬라브에서는 LI의 4분의 LI, 그쵸? 넓은 거에서 LI로도 그죠? 볼 수도 있다. 근데 때가 뭐라 그랬습니까? 근데 이 부분을 4분의 LX로도 볼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4분의 LX로 본 거죠. 왜냐면 그 슬라브 리스트가 이 주열대 구간을 달리 쓰려 그러면 일방향 장방향 슬라브 리스트가 따로 있어야 되고 이방향 장방향 리스트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또 슬라브 리스트의 그 타입들이 너무 많으면 또 이렇게 그죠? 복잡하고 또 이렇게 시공 편의상 또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지금 일방향 슬라브라든지 이방향 슬라브 구분 없이 장방향 슬라브는 다 이걸로 커버 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거고요.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A 타입은 벤트바 타입이죠. 슬라브는 보통 벤트바 타입 많이 쓴다고 보고, B 타입도 벤트바 타입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 상부 철근이, 그렇죠? 슬라브 중앙부의 슬라브 상부 철근이 어떻게 됩니까? 있는 거죠. 스트레이트로. 여기는 끊겼잖아요. 커트바로 끊겼는데, 그쵸? 여기는, 그쵸? 스트레이트로 여기 6번도 스트레이트로 지나간 거죠? 예. 스트레이트로 지나간 거. 이거하고 좀 다르죠? 그 다음에 C타입은 그냥, 스트레이트로, 그쵸? 그냥, 어떻게 보면 커트바 타입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스트레이트로 쭉쭉 그냥, 그쵸? 이렇게, 주열대 중간대 이거 구분도 없이, 그쵸? 중간대 구분도 없이 그냥 쭉쭉 배근한 거고요. 슬랍 타입 D는 단변 방향은 요 A 타입을 쓴 거고, 그쵸? 그리고 장변 방향의 배근은 어떻게 합니까? 요거 어떻게 보면 여기 C 타입을 쓴 거죠. 그냥 스트레이트로 쭉쭉 보내는 타입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슬라브 배근 타입도 그때그때마다 또 구조 엔지니어링 회사들마다 달라다는 거, 그쵸? 인식하면서 요거를 예로 들은 거고요. 여기를 또 좀 살펴보면요. 아까 그 여기 중앙부가 스트레이트로 지나가는, 그쵸? 요거 예를 들어서 B 타입과 C 타입은 압축부에서도, 그쵸? 중앙부 상부 철근도 배근이 돼 있는 거죠. 그쵸? 이런 경우는 어떨 때 쓴다 그랬죠? 중앙부 상부가 인자 응력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경우, 그렇죠? 그런 경우가 어떻다 그랬죠? 맨 앞에 부분에서 나왔는데 온도 변화, 그렇죠? 열응력이 작용할 수 있어서 있는 지붕층 슬라브, 그렇죠? 지붕층 슬라브 같은 경우로 보면 A 타입으로 하면, 그렇죠? 좀 취약해질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B 타입과 C 타입을 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또 뭐라 했죠? 그러니까 주차장 바닥, 차량이 막 움직여, 그죠? 차량이 딱 움직이는데 차량이 브레이크를 잡는 순간에 또는 이동의 속도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죠? 모멘트의 역전이 발생을 해서 슬라브 상부에, 중앙부 상부에 인장력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또 B 타입과 C 타입을 써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기계 진동, 기계실에 기계 장비가 운전 하중 때문에 진동이 발생할 때 그거를 지지하는 슬라브는, 그쵸? 예,
중앙부, 상부에 인장력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B타입과 C타입을 써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뭐 내수판 슬라브도 써야 되고 배웠죠? 이런 거를 이제 B타입과 C타입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쵸? 이런 걸 A타입을 쓰면 취약해지는 거죠. D타입을 쓰면 취약해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슬라브 타입을 구분하는 게, 그죠?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그쵸? 이게 이제 실무인 거죠. 실무에서는 이제 그런 테크닉들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그쵸?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하중의 상황들을 고려해서 안전성과 그 사용성, 그쵸? 그 다음에 철근의 배근 편의성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설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뭐 설명하다가 좀 안 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그 4번, 5번 철근들 있다. 뭐 9번, 10번들 철근 같은 거 있죠. 주열대의 스트레이트로 지나가는 철근들, 그쵸? 이런 철근은 또 어떤 역할을 하죠? 이렇게 요 상부 철근은, 그죠? 상부 철근은 요 1번과 2번 철근, 주철근을 거치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죠? 그래서 9번 철근 위에 1번 철근과 2번 철근을 올려놓는 거죠. 그렇죠? 그런 역할도 합니다.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4번 철근은 상부 철근으로서, 그렇죠? 또 여기 6번 철근과 7번 철근을 얹어 놓을 수 있게끔, 그렇죠? 이렇게 거치대 역할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시공의 편의성, 그렇죠? 시공의 편의성을 고려한 타입인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희 하이구조 Q&A를 운영하다 보면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지금 상부 철근과 하부 철근의 그 열이 딱딱딱 맞아야 됩니까? 그렇죠? 위에서 쳐다봤을 때 상부 철근 그 바로 밑면에 하부 철근이 꼭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지그자그라 그러나요? 지그자그? 그죠? 상부 철근과 하부 철근의 간격이 달라도 되는 겁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달라도 되죠. 그죠? 달라도 되는데 실물상 보면 그 벤트바를 쓰는 A나 B 타입을 쓰는 경우에는 그 벤트바를 통해서, 그죠? 벤트바를 통해서 단부의 상부 철근과 중앙부의 하부 철근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치? 같은 철근으로 연속을 시켜서 공유를 하기 때문에 A 타입과 B 타입은 벤트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하 철근이 같은, 그쵸? 라인에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C 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쵸? 커트바 같은 경우에는 상부 철근, 여기서 6번 철근과 1번 철근, 그래서 6번 철근과 8번 철근은, 그쵸? 간격이 달라도 되죠. 그쵸? 그리고 1번 철근과 3번 철근은 달라도 됩니다. 그쵸? 이런 것들을 좀 더 또 한번, 그죠? 이거는 D타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1, 2, 3번은 어떻게 보면 그 위아래 같은 라인에 걸칠 수밖에 없지만, 그쵸? 4, 5번 그 여기 뭐죠? 9번 이쪽 장벽으로 나누면 6번, 8번, 9번, 10번은 뭐 지그재그로 가도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또 챙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무에서 살펴보면 여기 보면 A타입, 그래서 A타입은 어떻게 보면 B타입에 비해서, 그쵸? 이 중앙부 상부 철근이 없는 타입이기 때문에 구조 물량 면에서는 제일 경제적입니다. 그쵸? 그렇죠? 경제적인데 B타입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상부 중앙부에, 그쵸? 인장력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 그쵸? 이런 경우는. 그래서 A타입이 어떻게 보면 이런 타입 중에서 가장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타입의 배근도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A타입은 그래서 지상층 슬라브에 주로 많이 쓰죠. 지붕층을 제외한. 그래서 지상층 슬라브, 예를 들어서 뭐 1층에서 5층까지 슬라브 넘버 1인 경우에는, 이거는 예를 들어서 투웨이 슬라브라고 참고로 써드린 겁니다. 투웨이 슬라브 같은 경우는 요 A타입을 쓰겠다. 그렇죠? 그래서 슬라브 두께는 150mm다. 그래서 보면 1번, 2번 철근, 3번 철근은 몇 간격이죠? 1번 철근은 HD 13mm 300 간격, 그리고 2번 철근 벤트바는 10mm 300 간격, 그 다음에 하부근 3번 철근은 10mm 300 간격. 그렇죠? 이렇게 배근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1번 철근이
13mm 300간격, 2번 철근이 10mm 300간격이니까 결국 단부 쪽에 상부근은 결국 1번과 2번 철근이 합쳐진 150간격이 되는 거죠. 그죠? 13 플러스 10mm 철근이 150간격으로 가고 있는 철근량을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중앙부 정모멘트의 하부 철근은 2번 철근과 3번 철근이 합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10mm 철근이 150간격으로 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따로 표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볼 때도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단부 쪽에서는 1번, 2번 철근이 합쳐진 거기 때문에 10mm와 13mm 철근이 150간격으로 되어 있는 거구나. 그리고 여기는 밑에는 정모멘트의 중앙부는 10mm 철근이 그죠? 150간격으로 배근되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 300, 300, 300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그쵸? 150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보면 1번 철근과 2번 철근이 중간대에서는 이렇게 같죠. 근데 4, 5번 철근은 주열대 부분에서는 제가 뭐라 그랬죠? 줄여줘도 된다라고 했죠. 그랬죠? 네, 말씀드렸어요. 주열대 부분에서는 패널 부분에서. 그러면 얼마큼 줄여주냐? 그러면 실무적으로 이제 보면 여기 보면 1번, 2번 철근이 여기 보면 중간대 부분에서 합쳐져서 150간격이잖아요. 그러면 4번 철근은 여기 100만큼 또는 50만큼 늘려줍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둘이 합해지면 어떻게 하죠? 150간격이니까 100mm 늘어가지고 250간격. 두 철근 중에서 작은 철근.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5번 철근은 중앙부에서 역할을 하죠. 그러면 2번, 3번 철근이 어떻게 되죠? 2번, 3번 철근이 10mm 150 간격이니까 100 내려주면 그렇죠? 10mm 250 간격. 이렇게. 그렇죠? 여기는 테크닉이죠. 실무를 하시는 분들만 알 수 있는 테크닉.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요. 6번, 7번, 8번은 이 방향 슬라브 같은 게 배력근이죠. 배력근은 어떻게 보면 이게 1, 2, 3번 철근보다는 어떻게 돼요? 조금 들어가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여기는 10mm 단변 방향은 13mm, 10mm가 합쳐져서 150간격인데 이거는 얼마죠? 13mm와 10mm가 합쳐져서 400, 400 간격으로 가니까 단부에서는 200 간격으로 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중앙부는 7번과 8번이니까 7번과 8번이 10mm 합쳐져서 뭐죠? 200 간격으로 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9번 철근은 주열대니까 6번, 7번 철근보다 줄일 수 있죠. 100간격 만큼 더 느려서. 그러면 어떻게 죠? 6번과 7번이 200 간격으로 가 있으니까 300으로 보내고. 그렇죠? 그 다음에 10번 철근은 7번과 8번 철근을 더 넓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어떻게 했죠? 7번과 10mm 철근 200 간격이니까 300 간격으로 이렇게 테크닉을 이렇게 배분을 하는 겁니다. 실무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지하층, 지하 3층에서 지하 1층까지 슬라브 S2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층 바닥 슬라브. 그래서 요거는 이제 B 타입을 쓴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 A 타입 쓰면 그죠? 취약하다 그랬죠. 그래서 B 타입을 쓴 거고, 슬라브 두께도 조금 지하층 슬라브다 보니까 지하층 슬라브는 또 압축력을 받습니다. 지하층 슬라브는 양쪽에서 토합이 있기 때문에 이 토합이 지하 외벽을 통해서 슬라브를 지점으로 지하 외벽이 견디고요. 힘저로서 견디고 그거가 슬라브를 통해 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쫙 전달되면서 이렇게 서로들 상쇄를 시키거든요. 평형을 유지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하층 슬라브는 압축력을 받습니다. 지하 토합으로 해서 압축력을 받기 때문에 좀 슬라브 두께를 좀 두껍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압축을 받으려면 그렇죠? 슬라브 두께가 좀 더 두꺼워야지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슬라브 이제 그 좀 지하층 슬라브는 슬라브 두께가 좀 압축력을 받기 때문에 그 압축력에 대해서 다이프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두꺼우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하 주차장이라 B타입을 쓴 거고, 그 다음에 1번, 2번 철근은 그렇죠? 마찬가지로 알죠? 단부의 상부근은 13mm 철근이 150간격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중앙부는요 2번 3번 철근이니까 그죠? 13mm 어떻게 되는 거죠? 2번 3번이니까 13mm와 10mm 철근이 합쳐져서 150 간격으로 배근이 되는 거고 그쵸? 그리고 4번 철근은 주열대로 들어가니까 줄일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1번 2번 철근보다 그쵸? 더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1번 2번 철근이 뭐죠? 13mm 150 간격이니까 13mm 근데 100 간격으로 더 늘리면 원래는 250인데 여기는 어떻게 됐죠? 50만 느립니다. 그쵸? 왜냐면 차량 하중 견디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많이 줄이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테크닉적으로 55cm 정도만 더 늘려주고요. 그리고 5번 철근은 하부 철근이죠. 주열대 그러니까 중간대 쪽을 쳐다보면 2번과 3번이야. 2번과 3번에 그쵸? 그러면 13mm와 10mm가 150 간격이야. 그쵸? 그러면 작은 철근 10mm 철근 쓰고 150 간격이니까 5cm만 더 늘려서 그죠? 200 간격으로 설치한다.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보면 배력근은 6, 7, 8번은 1, 2, 3번에 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배근량이 좀 줄었죠? 그렇죠? 여기 정상적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열대 부분, 단부의 주열대 부분은 철근을 조금 더 그렇죠? 줄여줄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저 지붕층의 슬라브 3번 엘리베이터 기계실이라고 썼네요. 요거는 이제 진동이 있으니까 요것도 이제 C타입을 써준 거죠. 그렇죠? C타입을 좀 더 그래서 슬라브 두께 180에 C타입 1번, 2번 1번, 3번 철근을 어떻게 하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하고 6번, 8번 철근은 그렇죠? 300 간격으로 이렇게 배근을 한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번과 3번 철근의 간격을 달리도 돼요. 그죠? 이거 150, 200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200 간격이라 하더라도 그죠? 동일 선상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죠? 지구지구로 놔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D타입은 여기서는 지상층 슬라브인데 원웨이 슬라브. 그래서 원웨이 슬라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변 방향으로 대부분의 그 철근을 보고 장변은 수축, 온도, 철근량, 최소 철근량만 넣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해서 만든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 보면 슬라브 두께 150 D타입이고요. 주열대 1, 2, 3번 철근이 중요한 거니까 1, 2, 3번 철근. 그쵸? 그래서 단변 상부근 1, 2번 상부근 인양 철근은 보니까 10mm 200 간격으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중앙부 정모멘트의 하부근은 이것도 그렇죠. 요거 2번과 3번이니까 10mm 200 간격으로 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4번 철근은 거기에 100 간격씩 늘린 거고 그렇죠. 똑같죠 컨셉은. 그 대신 장변은 온도 철근만 넣기 때문에 그렇죠. 온도 철근만 넣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늘린 거죠. 여기 보면 6번 8번 400 간격이잖아요. 그렇죠. 8번 그리고 여기 주열대 중간대 구분 없이 400 간격으로 보냈죠. 그렇죠. 근데 최대 철근은 얼마까지 넣을 수 있죠? 아까 450 제일 넓게 배치되는 게 슬라브 철근은 450mm까지 넓힐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요거는 전 거기까지는 안 하고 그죠? 400mm 정도까지 그죠? 450mm 넣기에는 조금 불안하니까 그죠? 항상 계산은 계산이고 그죠? 그 계산이 설계자 입장에서는 안심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산은 이렇게 나왔지만 또 다른 면에서 그죠? 다른 면에서 경험이라든지 시공의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좀 더 구조 설계자들은 반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슬라브 타입의 결정이라든지 그죠? 이런 적절한 그 안전율 이런 것들을 따져서 배근해 주는 게 이게 실무입니다. 이 구조 설계자들인 거죠. 그냥 막연히 계산만 해서 나오는 것 같고 이렇게 그냥 기계와 같이 이렇게 딱딱 배근해 주는 게 이거는 설계자가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기능공이죠. 그래서 기능공이 되면 안 되고 기술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실무에서는 이런 타입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슬라브 운전 시공 편의상을 보면 이게 슬라브들이 이제 이렇게 연속성을 유지를 하잖아요. 연속성을 유지. 그래서 옆에 어떤 슬라브 배근도
슬라브 패널이 있으면 그 옆에 있는 또 슬라브 다른 형태의 패널이 있으면 요거까지 그 고려해서 배근을 해주는 게 시공성을 고려해 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 철근이 상부근은 여기 뭐 예를 들어서 150 간격으로 갖고 있는데 이쪽은 갑자기 200 간격으로 바꿔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150 간격이고 200 간격인데 이음을 해야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음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이음 길이가 그치?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철근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어쨌든 이쪽이 오른쪽 단부 상부근이 150 간격이면 이쪽 철근도 그렇죠? 상부근을 왼쪽 편의 상부근을 뭐 150 간격으로 만들어 주면서 그 대신 철근 직경으로 조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조정을 해주면 그렇죠? 그래서 이음 길이를 최소화시키거나 그렇죠? 이음 장소를 최소화시키거나 그렇게 이제 시공성을 고려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계산이 나온다고 뭐 계산 나오는 대로 뭐 150이 나오면 150 간격, 200 간격이 나오면 200 간격, 뭐 300각이 나오면 300 간격 이렇게 막 계산대로만 배근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시공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는 그렇죠? 배근인 거죠. 그래서 구조 설계하시는 분들은 안전성도 중요하죠. 당연히 안정은 기본이죠. 그렇죠? 안정은 기본이고 그리고 사용성도 기본이고 그렇죠? 거기다가 시공 편의성을 고려해 줘야 되고요. 시공 편의성. 그 다음에 경제성. 그렇죠? 물량을 줄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게 이제 프로페셔널한 구조 설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실무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거 A 타입을 쓸 때 주의할 거는 간혹 그 장방향, 예를 들어서 6번, 7번 철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건조 수축 온도 철근양 막 본다면 요게 모자랄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왜냐면 상부근이 없기 때문에 아까 뭐 SD400 같은 경우는 0.2%의 철근량을 넣어야 된다 그랬죠. 이게 모자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데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 이런 그쵸? 보통 주철근은 철근량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데서 잘 모자랄 경우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배력근이 들어가는 쪽 또는 보조근이 들어가는 쪽에 그 커트바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그 중앙부 상부근을 제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경우에 그 최소 철근량이 모자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데 또 실수하지 않게 또 하는 게 되게 또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요 또 예, 요거는 또 배근 사례로 실무에 사용하는 아파트, 그렇죠? 아파트 기준층 슬라브인데 요즘은 좀 층간 소음, 그렇죠? 층간 소음 제한 때문에 슬라브 두께를 그렇죠? 210 해야 되죠, 그렇죠? 아무리 벽체 간격이 뭐 좁아도 그렇죠? 이게 좀 예전보다 되게 두껍게 해야 됩니다, 슬라브 두께.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기본 철근밖에 안 나와요, 솔직히 기본 철근. 기본 철근 몇 개 안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그 벽체 간격이 넓지 않은 아파트들은 요즘에 기존층 슬라브 같은 경우는 슬라브 두께를 210mm로 하는 바람에 기본 철근 기본이 되는 철근 간격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뭐 C타입으로 해서 상하부리 깔고 여기 같은 경우는 뭐죠? 10mm 그렇죠? HD 10mm를 300 간격으로 탑 바텀부를 쭉 보낸 거죠. 이렇게 Y축, X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쭉 보내면 그냥 다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방향 슬라브의 위험 단면에서는 철근 강력을 최대 얼마나 누릴 수 있다고요? 300. 그렇죠? 그렇죠? 300 간격이죠. 네, 300. 그러니까 위험 단면에 이제 커버를 시키려면 300 간격이고 이걸 계산을 해보면 0.2% 계산을 해보면 또 이 정도는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10mm 철근 300 간격으로 상하 배근을 이렇게 X, Y 방향으로 쭉 간다는 게 아주 어떻게 보면 기본 철근이에요. 과한 슬라브 두께 때문에. 그죠? 근데 뭐 층간소음 때문에 이렇게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실무적으로는 옛날에 저희 예전에 그 층간소음 제한이 없을 때는 슬라브 두께를 뭐 150 슬라브로도 많이 하고요. 또 135로도 하신 분도 있고요. 그쵸?
120 슬라브로도 하셨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쵸? 근데 그럴 때는 어쨌든 뭐 슬라브 종류가 간격이, 직경이 뭐 다양하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쵸? 예, 그랬는데 이제는 뭐 슬라브 두께가 너무 두꺼워하다 보니까 기본 철근으로 이렇게 배근을 해놓으면 어떻게 보면 그냥 쉬워졌죠. 저 구조 설계 과정은 어땠죠? 쉬워지고, 그리고 나서 여기 일부 모자라는 부분만, 그쵸? 이렇게 300 간격으로 탁 깔아버리고 일부 모자라는 부분 해석적으로 이렇게 보강근을, 그쵸? 군데군데 이렇게 보강근을 넣어주고, 그쵸? 하부 추가 보강근, 상부 추가 보강근, 그쵸? 또는 상하, 탑바 다 이렇게 보강근 넣어줘서 그냥 이렇게 끝내버리죠. 그래서 해석적으로 하지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이렇게 비금친 부분은 화장실 부분이죠, 그쵸? 화장실 부분이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슬라브 두께를 150으로 할 수 있죠, 그쵸? 복도 부분이나 이런 거는 그래서 이건 이렇게 맞춘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 때문에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아파트 기준층 배근도는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슬라브 지지점 받침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슬라브 접합부 배근 상태를 살펴보면 요거는 뭘까요?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벽체 같고요. 벽체라고 써있네요. 벽체고, 여기에 이제 벽체에 슬라브 철근을 바로 정착해도 되죠. 그죠? 정착해도 되지만, 이렇게 슬라브하고 만나는 부분에 볼을 이렇게 형성을 시켜서 슬라브 요 두께보다 폭을 이렇게 넓혀주면, 그쵸? 넓혀주면 슬라브에 정착을 하는데 유리합니다. 그쵸? 이걸 뭐라고 부르죠? 우리는 월가다라고 부르죠. 그쵸? 월가다. 라멘 구조에서는 보통 이제 슬라브의 정착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쵸? 벽체에 보통 이렇게 월가다를 설치를 하죠. 그쵸?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면 안 되죠. 그런데 보면 이렇게 마감선이 깔끔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월가다 설치하면, 그쵸?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지만 라멘 구조에서는 이제 슬라브의 정착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월가다를 설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슬라브 상부근을, 그쵸? 인장 철근 정착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여기를 고정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 갈고리, 그쵸? 90도 표준 갈고리 12dB,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LD, 여기죠. 보가 여기 있으니까 끝단 여기서부터 여기가 LDHD를 만족하면 이게 인장철근 표준 갈고리가 있는 인장철근을 만족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고정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고정. 연속이라고도 표현되는 거죠. 연속이라고 하고 요 슬라브 설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하부 철근은 여기 보면 150 이상만 꽂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150mm만 이렇게 해서 끝내버린 거죠. 그렇죠? 이렇게 디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여기가 월가다에, 그렇죠? 월가다에 이렇게 슬라브 상부근을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슬라브 상부근을 보주근 위에 올려놓지 말 것. 이거 왜 그러냐면 여기도 써있지만 슬라브의 유효춤이 감소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보의 피복 두께는 얼마 이상이죠? 최소 피복 두께가 40mm, 그쵸? 근데 슬라브의 피복 두께는 얼마죠? 그쵸? 20mm죠. 그쵸? 최소 피복 두께가.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슬라브를 보의 주철근 위에, 주근 위에 올려놓으면 그 슬라브의 피복 두께가 어떻게 되죠? 그죠? 더 많이 확보는 되지만 유효 뒷값, 슬라브 유효춤이 감소되면서, 그쵸? 슬라브의 내력이 저하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슬라브 철근은 보의 주철근 위에 뭐 결속선으로 이렇게 묶거나 거기에 올려놓지 말고 스페이서나, 그쵸? 스페이서를 통해서 정확한 위치에, 그쵸? 얹어 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쵸? 이걸 또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거는 기중충이고요. 요거는 지붕충이네요. 지붕충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월가다, 그쵸? 여기 벽체에 월가다를 설치를 해서, 그쵸? 여기 슬라브에, 그쵸? 여기
여기 위험단면이 되죠. 상부철근이 인장철근 정착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장철근 정착을 해서 여기는 표준갈고리, 그죠? 12dB를 만족하고 여기는 LDH를, 그죠? LDH를 만족해야 된다는 거, 그죠? 저희 정착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죠? 챙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슬라브 간격의 첫 단 시작되는 슬라브는 요 슬라브 간격의 반부터 시작해라. 뭐 이런 것들이 상세히 있죠. 그죠? 같이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요거는 뭐죠? 요거는 보가 있고요. 보가 있고 양쪽에 슬라브가 있는 형태네요. 그쵸? 이것도 이거는 그 상부철근이 인장철근이니까 이거는 연속되게 쭉 간 거죠. 그쵸? 연속되게 쭉 지나간 거고, 하부철근은 인장철근이 아니죠. 그쵸?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기 보면 150, 그쵸? 150mm만 꾹 갈고리 없이 쭉 정착하고 끝난 형태고요. 그렇죠? 그런 형태고, 여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보의 피복 두께는 40mm인데 슬라브 피복 두께는, 그쵸? 보의 피복 두께는 여기서부터 거기까지죠. 20mm이기 때문에 슬라브 상부근을 보 주근에 놓지 말 것.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로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외곽, 그쵸? 외곽보에 슬라브를 정착한 거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험단면이 여기니까 슬라브 상부근이 인장철근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갈고리 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LD, 그쵸? LDH를 만족시켜서 정착을 하면 이거를 고정으로 보고, 그쵸? 여기 이 슬라브 설계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위쪽에 단차가 있는 부분이네요. 왼쪽에 있는 슬라브는 이렇게 와서 그저 보에 이렇게 정착을 하고요. 그리고 하부철근은 150mm만 꽂으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슬라브는 보의 옆구리에 꽂히는 거죠. 근데 상부철근은 인장철근이니까 이렇게 인장철근 정착을 하고, 그리고 여기는 하부철근은 150mm 정도만 이렇게, 그죠? 정착을 하면 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상부철근은 인장철근 정착이니까 이렇게 인장철근 정착을 하고, 여기도 하부철근은 150mm 정도만 꽂으면 되고, 그쵸? 여기도 150mm 꽂으면 되고, 여기는 그 상부철근이 인장철근 정착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와서, 그쵸? 이건 갈고리가 밑으로 가면 또 안 나오니까 갈고리를 위로 하는 거죠. 그쵸? 이 갈고리의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갈고리가 뭐 그림상에서 항상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항상 밑으로만 갈고리, 그죠? 가 표현될 필요는 없어요. 이거처럼 갈고리가 위로도 갈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 옆으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갈고리의 방향은 정착을 위한 그 주철근의 갈고리 방향은, 그렇죠? 네, 경우에 따라서 뭐 옆으로도 갈 수 있고 위로도 갈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는 여기 이 보잖아요. 보는 폐쇄형 스트랩을 하라는 거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항상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기는 이게 슬라브가 위에 있고 밑에 있으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비틀림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테두리부 개념으로 해서 비틀림이 걸리는 것들은 폐쇄형 스트랩을 사용하라는 얘기인 거죠. 여기도 단차가, 그렇죠? 이런 것도 외곽 보니까 폐쇄형 스트랩을 써야 되는 거죠. 폐쇄형 스트랩 이렇게 보통 어떻게 되죠? 이렇게 U자 유형 스트랩을 설치하고 여기에 135도, 그 다음에 여기는 90도 이렇게 해가지고 캡바라를 씌우죠. 이것도 이제 보할 때 앞으로 배울 겁니다. 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부에 있는 보는 양쪽의 슬라브가 균형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폐쇄형 스트랩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테두리보나 단차 이런 것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비틀림이 걸리는 거는 폐쇄형 스트랩을 써야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배우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뭐 경우에 따라서 이게 135도 갈고리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90도 갈고리를 해서, 그죠? 유형 스트랩을 이렇게 만들어도 되죠. 그죠? 요거는 어떻게 합니까? 요거는 외곽만 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그죠? 요쪽은 사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90도 해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스트럽의 갈고리의 형태 이런 것들도 앞으로 예, 배울 겁니다. 이것도 뭐 골조의 보통 모멘트 골조냐, 중간 모멘트 골조냐, 특수 모멘트 골조냐, 아니면 그 전이보 같은 그 삐루티 구조에 있는 전이보가 이런 거에 따라 다 틀립니다.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나중에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긴 시간 동안 오늘은 그 슬라브 배근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놓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빼먹은 경우도 있는데 슬라브는 그 연속이라는 거 하나 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연속이라는 거. 슬라브는 어떻게 보면 그 아까 여기서도 잠깐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나 드리면 그 슬라브의 지지점은 어떻게 보면 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벽체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뭐 무리한판 구조에서는 기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보나 벽체가 지지점인 경우에는 대부분 슬라브의 지점은 고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기준은 상부 철근이 그 받침대가 되는 보나 벽체에 인장철근 정착이 상부근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렇죠? 할 수 있느냐에 없느냐에 따라 대부분 고정으로 볼 수 있느냐 또는 그거를 연속으로 부를 수 있느냐를 결정할 수 있고요. 그런데 뭐 그런 경우는 있죠. 예를 들어서 벽체가 얇아, 그렇죠? 근데 슬라브 두께는 두껍네, 그렇죠? 그러면 이 벽체, 얇은 벽체에 슬라브가 정착이 되고, 그 다음에 슬라브가 또 이렇게 와서, 그죠? 상부근이 이렇게 어쨌든 뭐 인장철근 정착을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이거를 고정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벽체가 얇고 이게 인장철근 정착하기가 되게 어려운 경우가 있죠. 그렇죠? 어려운 경우에는 이 지점을 고정으로 안 보고 어떻게 한다? 핀으로 보고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역학적으로. 그러면 슬라브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깊게 상부근 인장철근 정착까지 할 필요 없죠. 요 위험단면을 기준으로 요만큼 조금, 그렇죠? 뭐 150mm라든지 이 정도만 이렇게 정착하고 끝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슬라브의 지지점은 대부분 인장철근 정착, 상부근을 인장철근 정착을 시켜서 고정 또는 연속으로 만들 수 있지만,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 이게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그렇죠? 핀으로 설계를 하고 정착을, 그렇죠? 조금만 시켜도 된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챙겨 놓으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